한국이 벌써 핵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군대학원 명예교수가 생방송에서 이 한마디를 꺼낸 순간 미국 전역이 얼어붙었습니다. 핵잠 승인 발표가 나온 지 겨우 2주. 그 짧은 시간 동안 세계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완성해놓고 단지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충격적인 건 그 잠수함의 정체였습니다. 기존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린,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였죠. 그러나 이것조차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핵잠수함 활용 계획 때문에 백악관 팩트시트는 무려 2주나 발표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그 내용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그 모든 반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긴장된 상태였어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너무 민감해서였죠. 정말 이걸 공개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때가 됐습니다. 미국인들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카메라맨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고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올해 미국 안보를 흔들었던 사건들을 먼저 살펴보죠. 중국, 러시아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죠.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말 숨막히는 한 해였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 사용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핵 위협에 대응해 핵잠수함 2척을 러시아 쪽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했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인공섬을 건설하며 군사기지화하고 있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럼 미국은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력 재배치, 동맹 강화, 억제력 복원 같은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유럽에는 무기를 더 보내고 아시아에는 최신 전투기를 배치하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유럽의 방어 압박이 커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 대응입니다. 저는 미 해군 대학원에서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연구해왔습니다. 냉전,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 재균형 전략까지 모든 전략적 전환기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미국 안보사에 길이 남을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바로 그 두 번째 대응으로 전무후무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거든요. 진행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어떤 결정 말씀이시죠?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해온 모든 안보 정책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었어요. 적을 막고 동맹을 지키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올해 미국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미국 중심의 억제 전략을 씁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동맹국들이 따라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올해는 예전엔 크게 주목받지 않던 동맹에게 아주 이례적인 권한을 넘겼습니다. 진행자는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례적인 권한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발표 말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그 조치죠. 진행자는 기억이 난다는 듯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 발표요? 지금으로부터 2주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2주하고도 며칠 더 지났네요. 진행자는 곧바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정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잠수함을 만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 말은 한국가에 대한 비하가 아닌 솔직한 무지였어요.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한국 하면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진행자가 눈썹을 올렸어요. 정반대라면 무슨 말씀이죠? 저는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벌써 핵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진행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되묻더군요. 잠깐만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벌써 공개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승인받은 게 불과 2주 전이잖아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지금 공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6개월 전에 그걸 세상에 내놨습니다. 진행자는 그 말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 전에요? 근데 교수님,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이제야 부여받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 전에 그런 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진행자는 재촉하듯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에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치 마이애미 같은 해양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업이 발달한 거대한 항구 도시죠. 올해 5월 그 부산에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도 공식적으로 참석했죠. 진행자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에서 그런 규모의 행사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방산 전시회였어요. 전 세계 해군들이 다 모였죠. 문제는 그 전시에서 한국의 조선기업 한화오션이 정말 이상한 이름의 잠수함 모델을 하나 내놓았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진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름은 단 한 줄 미래형 잠수함이었어요. 진행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건 그냥 컨셉 모델 아니었습니까? 자동차 업계에서도 컨셉카 많이 내놓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태를 본 순간 업계 사람들은 다들 똑같이 말했다죠.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핵추진 잠수함처럼 생겼는데? 진행자는 멈칫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봤다고요? 네. 선체가 완전히 고속 선형이었다고 합니다. 물방울 모양이 아니라 길쭉하고 날렵한 형태였어요. 이건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절대로 쓸 수 없는 구조예요. 핵잠의 전형적인 생김새죠. 진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걸 크게 다루지 않았던 거죠? 허가받지 않은 핵잠을 개발한 거라면 언론에서 기사라도 나왔을 텐데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전문가도 한국이 곧 핵잠 추진을 승인받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0%라고 봤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기밀이거든요. 영국과 호주에게만 제공했을 뿐이에요. 한국에게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형태는 핵잠처럼 보였지만 그걸 핵잠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모두가 핵잠처럼 보인다는 건 알았지만 한국이 그걸 실제로 만들 권한을 얻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컨셉 모델이겠지 하고 넘긴 거죠. 그럼 전문가들도 속았다는 건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속은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진행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6개월 전에 이미 핵잠의 외형을 내놨지만 그날 현장에서 아무도 그것을 핵잠을 이미 끝내놓은 증거라고는 해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행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이 6개월 전에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걸 내놨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단호하게 정정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같은 거리라고 한 적 없어요. 그건 핵잠 그 자체였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렇다고 치면 한국은 승인받기 전에 이미 준비를 다 마친 겁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네. 한국은 승인을 기다린 게 아니라 승인을 예측하고 움직인 겁니다. 진행자는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그 미래형 잠수함 모델이 실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근거는 정확히 뭡니까?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알고 보면 그냥 좀 세 보이게 생긴 컨셉 모델 아니었나요? 이번에 한국이 핵 잠수함 승인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저는 가장 먼저 그 미래형 잠수함 이야기가 떠올랐죠. 정확히 한국스러운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국스러운 시나리오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은 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미사일 거리 제한,
탄두중량 해제 이후 바로 한국이 차세대 미사일을 공개한 것처럼 한국은 이번에도 미리 준비한 핵잠수함을 공개하는 거라고 봤어요. 그럼 교수님은 처음부터 의심하고 계셨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전시회 이후 공개된 산업동향 보고서와 미 해군 기술팀의 기술 분석, 그리고 한국 방산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 예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애초에 구조가 재래식 잠수함의 범주를 벗어나 있어요. 이걸 하나씩 보면 왜 이 모델이 핵잠을 전제로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진행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제가 잠수함은 잘 몰라서 설명 좀 쉽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미 해군 기술팀은 이 모델의 배수량을 약 7,000톤으로 평가했어요. 진행자는 바로 반응했어요. 7,000톤이면 큰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며 설명했어요. 엄청 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재래식 잠수함은 보통 2,000톤에서 3,000톤 정도예요. 7,000톤이라는 건 그보다 2배 이상 큰 거죠. 문제는 이 정도 크기를 재래식으로 움직이려면 물리학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물리학적 한계요? 배터리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배가 커지면 물의 저항도 커져서 그만큼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7,000톤급을 움직이려면 3,000톤급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해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배터리를 더 싣기 위해 배를 키우면 배가 커지니 움직이는데 전기가 더 듭니다. 전기가 모자라니 배터리를 또 더 실어야 하고요. 결국 잠수함 내부가 온통 배터리로만 꽉 차서 무기나 승조원을 태울 공간이 없어지는 비효율의 극치에 도달해요. 아, 그럼 7,000톤급은 처음부터 핵추진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7,000톤급 잠수함은 모두 핵추진이에요. 진행자가 다시 질문했어요. 근데 교수님, 잠수함이야? 이런저런 모양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핵잠수함인지, 재래식 잠수함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답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선체 구조예요. 사실 선체 모양은 잠수함의 용도를 정확히 드러내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죠. 그럼 핵잠수함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오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보다는 고속 항해에 최적화된 모양을 만들죠. 길고 날렵한 형태로 말입니다. 진행자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공개한 모델이 그런 고속형 모양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무장 구성입니다. 이 모델은 수직 발사관 20기가 탑재된 걸로 확인됐어요. 진행자는 순진하게 되물었어요. 발사관이 많으면 좋은 건가요? 저는 설명했어요.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차원이에요. 수직 발사관 20기라는 건 잠수함에서 미사일 2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용하려면 엄청난 전력과 복잡한 화력 통제 시스템이 필요해요. 재래식 잠수함이 이런 구성을 갖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습니다. 진행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이것도 핵잠수함의 증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추진기 구조입니다. 이 모델은 림 구동 펌프 제트라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해요. 진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어떤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 프로펠러보다 훨씬 조용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식이에요. 하지만 이걸 돌리려면 원자로 수준의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7,000톤급 모델이 이런 추진기를 채택하려면 원자로가 필수인 거죠.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체급, 선체 모양, 무장, 추진기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같이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군요. 정확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핵추진 플랫폼을 가리키고 있었죠. 사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이 공개한 이 핵 잠수함에 현재의 세계 최고급 잠수함들이 탑재한 핵심 기술들이 모두 들어있단 겁니다. 진행자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360도를 감시하는 디지털 잠망경,
AI 기반 전투지휘 시스템, 무인 잠수정 연동 시스템까지 있습니다. 마치 F1 레이싱카에 벤츠의 풀옵션이 적용된 듯한 사양인 거죠. 진행자는 감탄했어요. 그럼 정말 완전체 핵잠수함을 만들려는 거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그동안 핵잠수함이 없었던 것에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세계 최강 기술들을 모두 담은 차세대 신형 핵잠수함을 탄생시킨 겁니다. 스튜디오는 갑작스레 조용해졌어요. 진행자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이미 꽤 충격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천천히 허리를 바로 세우며 말을 꺼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 견해임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어떤 견해 말씀이시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사실 한국이 만들려는 건 핵잠을 넘는 새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은 한국이 공개했던 그 잠수함이 앞으로 더 특별한 방향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한국형 핵잠수함이 완성된다면 그건 한국을 미국과 동등한 전략국가 위치에 올려놓을 겁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아주 강력한 동맹이죠. 제가 말하려는 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 옵션 자체가 미국과 동등해진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의 위계가 바뀔 정도로요. 잠깐만요. 핵잠수함이 그렇게까지 강력한 무기입니까? 핵미사일도 아니잖아요. 한국이 노리는 건 일반적인 핵잠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기존 방식의 핵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 합니다. 소음 제로에 가까운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소음 제로요?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덕분이죠. 미국을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핵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나온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로 터빈을 구동합니다. 문제는 터빈, 펌프, 냉각장치에서 엄청난 기계 소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은밀성이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핵잠의 약점은 항상 소음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한국이 가진 특별한 기술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죠. 근데 그건 재래식 잠수함 이야기잖아요. 핵잠은 그걸 못 쓰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는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맞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고요. 세계 최초로 소형 모듈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를 획득했고 4세대 원자로 연구를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이 계획하는 건? 한국은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고 그 수화로 연료 전지를 구동하는 잠수함을 만들 것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이면요. 저는 비교를 통해 설명했어요. 미국의 핵잠은 연료에서 열을 만들어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만들려는 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스스로 연료 전지를 충전하는 자가 발전형 전기차에 가까운 잠수함입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아예 다른 물건이잖아요. 그럼 한국은 지금 기존의 핵잠수함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류의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70년간 이어진 터빈 구동의 패러다임을 깨는 완전히 다른 세대의 무기죠. 이 방식이 현실화되면 세계 최초의 완전 스텔스 핵추진 잠수함이 탄생합니다. 미국도 없는 무기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할 수 있을 뿐더러 이미 만들고 있을 겁니다. 교수님,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핵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 정의하는 나라가 되겠네요. 저는 차분히 정리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형 핵잠수함이 미국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진행자는 새로운 질문을 꺼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은 왜 이런 무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까?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면서요. 한국은 핵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한, 중국 두 나라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한국이 처한 환경은 단순한 국경 분쟁 수준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대칭적이고 잔혹한 전략 환경이에요.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북쪽에는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있고 서쪽에는 세계 최다 미사일 전력이 있어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핵무기 없이 그 위협들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잠수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핵무장 대신 잠수함이요? 핵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핵이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공포의 균형이요? 저는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네. 너희가 우리 본토를 핵으로 선제 타격해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 너희의 심장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공포죠. 이게 바로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이 유지했던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 대신 다른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반드시 살아남는 유일한 플랫폼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완전 스텔스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왜 잠수함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육지의 모든 군사시설은 인공위성으로 위치가 노출됩니다. 공군 기지도 미사일 기지도 심지어 지하 벙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바닷속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가 말한 그 소음 제로 잠수함이라면 적이 핵공격을 해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진행자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진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이 핵이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을 상대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비대칭 억제력입니다. 그럼 한국의 핵 잠수함 승인은 중국이나 북한에게 유례없는 위협으로 다가오겠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들의 입장에선 한국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로 느꼈을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면 우리도 너희 수도를 바다 밑에서 파괴하겠다는 거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문장을 덧붙였어요. 여기까진 한국의 방어 전략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떤 질문 말씀이시죠?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방어만 원했다면 굳이 6개월 전에 미래형 잠수함을 먼저 공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상대에게 우리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진행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럼 한국의 진짜 의도는 뭡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필요에 의해 반응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승인하든 안 하든 이미 핵잠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미국은 결국 한국과 함께 가거나 한국을 적으로 돌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미국이 승인한 건 한국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한국을 통제하려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또 뭐죠? 그 답을 얘기하기 위해선 한국이 어떻게 이 권한을 얻었는가를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어요. 왜 수많은 동맹 중에서 미국은 한국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교수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많은 미국인들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먼저 일본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은 과거 일본에게 사형 후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비핵 국가 중 유일한 사례였죠. 진행자가 반응했어요. 그럼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거네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한은 있었지만 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일본은 30년 동안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27번 이상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행자는 놀란 듯 되물었어요. 아직도 완공이 안 됐다는 겁니까? 네. 지금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허락은 받았지만 만들 수 없는 나라라는 사실이 이미 미국 내부에서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에게 핵잠에 필요한 연료 사이클을 맡길 수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다른 나라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그럼 호주나 다른 동맹국들은 어떤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는 이미 미국산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는 미국산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자체 핵잠수함 건조에는 30년간의 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도 미국이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해주는 방식이죠. 30년씩이나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호주는 기술 기반이 없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대만은 생산 기반 자체가 부족하고요. 진행자가 본격적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달랐던 겁니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권한은 없었지만 기술은 모두 갖추고 있었고 심지어 실전 배치된 기술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공동으로 사용 후핵 연료 공정 기술을 연구했고 소형 모듈 원자로, 차세대 고속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잠수함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진행자는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권한만 없었을 뿐 이미 만들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군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허락만 없었지 능력은 이미 완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속도입니다. 중국이 핵잠과 항모를 빠르게 늘리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시간과 싸움이 됐거든요. 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잠을 운영할 기술, 조선 능력, 속도를 모두 갖춘 동맹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미국이 승인만 한 것입니다. 진행자가 깨달았다는 듯 물었어요. 그럼 미국이 상황을 주도한 게 아니라 한국이 만든 상황이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진행자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더 있다고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잠 준비만 끝낸 게 아닙니다. 한국은 핵잠 이후의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숨을 삼키며 물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음 단계 말인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미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그래서 핵잠 이후의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핵잠보다 더 앞선 무기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기술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논쟁이 컸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핵추진 잠수함을 최종 목표로 둡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한 듯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핵잠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까? 한국은 핵잠을 도달점이 아니라 다음 기술을 위한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잠수함으로 뭘 더 할 수 있죠?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에 그렸어요. 바다 밑은 세상 누구도 장악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배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본 기술은 해저 전력망과 해저 감시 체계입니다. 진행자는 아예 종이를 내려놓고 들었어요. 해저 전력망이요? 네. 한국은 원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케이블, 해저 전력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원전, 조선, 에너지, 통신이 모두 묶여 있죠. 저는 한 문장을 더 이어붙였어요. 핵잠은 그 기술을 바닷속에서 영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진행자는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핵잠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해저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노드가 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해, 서해, 남해는 물론이고
태평양 곳곳에서 해저 전력 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습을요. 진행자는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핵잠수함들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해저 발전소이자 데이터 중개소가 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해저 케이블을 충전하고 동시에 전 세계 해저 통신망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진행자가 컥 하고 숨을 삼켰어요. 왜요? 왜냐하면 세계 데이터의 95%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능력, 원자력 기술, 그리고 해저, 전력망 기술이 결합되면 바다 아래의 인터넷, 전력, 군사통신을 누가 지키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작고 안전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이걸 핵잠수함에 탑재하면 그 잠수함은 수십 년간 연료 보급 없이 바다 밑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수십 년간요?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잠수함은 계속해서 해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보수, 전력 공급, 데이터 모니터링, 심지어 새로운 해저 시설 건설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진행자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바다 밑 전체를 관리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관련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부산, 울산 조선소 인근 해역에서 한국이 지난 수년간 수행한 장기 잠항 실험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재래식 잠수함 성능 테스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저 전력 시스템과 잠수함의 연동성을 검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건가요? 비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미국도 최근에야 그 실험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핵잠수함들이 동아시아 주요 해역의 해저, 전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해저 활동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나 북한의 잠수함 활동도 다 알 수 있다는 건가요? 그뿐만 아니라 해저 케이블을 통한 모든 데이터 흐름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통신, 북한의 대외 연결, 심지어 일본의 군사 통신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행자는 아예 말을 잃었어요. 그건 잠수함을 넘은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핵잠 이후의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은 사실상 동아시아 바다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의 잠수함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데이터가 어디로 전송되는지, 심지어 해저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럼 한국이 바다의 지배자가 된다는 건가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통제 밖에서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을요. 그래서 미국은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핵잠 이후를 향해 있었고 그걸 멈출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진행자가 제 의도를 파악하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독자 세력이 되기 전에 먼저 승인하고 동맹이라는 틀 안에 묶어두는 것. 그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진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 승인을 두고 얼마나 마지막까지 고뇌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입니다. 이번에 백악관이 공개한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팩트시트에는 트럼프의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2주나 지연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미국의 진짜 속내를 보여줍니다. 진행자는 갑자기 관심이 집중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됐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2주 지연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충돌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서 팩트시트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를 두고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슨 논쟁이 있었던 겁니까? 미국이 팩트시트에서 가장 민감하게 본 부분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최소한의 통제 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의 연료를 자체 생산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개된 팩트시트를 보십시오.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과정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행자는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미국이 통제를 포기했다는 건가요? 저는 핵심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건 온전히 트럼프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직접 결정했다고요? 네. 트럼프는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한국이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지금처럼 유지해 주길 빌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요. 진행자는 충격을 받은 듯 말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 됐다는 건가요?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번 팩트시트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팩트시트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어요. 팩트시트에는 또 다른 결정적 문구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승인이 아니라 범위 인정입니다. 승인이라는 표현 뒤에는 한국이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진행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미국은 초안에서 핵연료 공정과 관련된 문구를 민수용으로만 한정하고 군사적 활용 배제라는 문구를 명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주 명확하게 요구했어요. 미래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여지 자체를 막는 조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결국 미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팩트시트에는 군사적 활용 배제라는 치명적인 문구 대신 평화적 목적이라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외교적 수사로 합의가 된 겁니다. 진행자는 점점 더 놀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이 미국을 설득한 건가요? 아니면 압박한 건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한국은 기정사실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그 기정사실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한국과 함께 가거나 한국을 적으로 돌리거나 미국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진행자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변화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국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번에 공개된 팩트시트에 관해 명백한 핵무장 시도로 간주하여 금지법 재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중국이 직접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확산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핵무장 금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중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팩트시트 자체가 사실상의 핵무장 허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행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중국 자체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인 다른 나라의 핵무장을 걱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상 방관해왔으면서요. 하지만 중국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핵무기가 아닐 겁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예요. 진행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그건 2025년 한정이죠. 당장 10년 뒤, 아니 1년 뒤조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70년 전만 해도 폐허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말도 안 되는 국가로 성장했죠.
진행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핵심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윈도우, 구글, 애플과 같은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있죠. 반면에 한국은 초대형 선박, 반도체, 배터리, 철강 같은 제조업에 막강한 강점을 지녔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없는 애플 스마트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없는 테슬라 자동차도 없죠. 구글 데이터 센터에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사용됩니다. 초대형 선박 없이는 무역도 어렵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는 애플이 없어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 팔 수 있어요. 중국, 유럽, 일본 어디든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프트웨어는 한국의 하드웨어 없이는 구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진행자는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건가요? 한국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미국의 핵심 사업을 장악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미국의 심장을 움켜쥐었죠. 이번 팩트시트로 밝혀진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은 결국 한국으로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행자는 마침내 모든 걸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트럼프의 선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언젠가 한국 없는 미국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동맹국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진행자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듯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미국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70년간의 성장은 결국 미국의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꾼 현실이 됐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다음 전략을 시작해야 합니다.